장 취재 기자 연결 통해서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 상황 보다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인데 윤 대통령 측은 우선 오늘 오전에 헌재 일부 답변서를 제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차 변론 준비 기일 때는 그날 이제 완전하게 변호인단이 이제 선임이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를 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다.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좀 굉장히 많은 답변서에 대한 제출을 다음 기일로 이제 보류를 시켰었는데요. 이 이제 답변서들이 일부 이제 도착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답변서 외에 또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소송 위임장과 그저께 절차와 관련한 의견서를 지금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이제 냈다는 의견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국회의 송부촉탁 신청을 좀 보류해달라.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의 의견서가 전달이 된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가 이제 어떤 얘기냐면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제 이 증거로 국회 측 증거로 이제 제출이 돼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 그 개엄 당일날 중앙선관위에 이제 군 병력을 투입한 약간 이런 것들도 지금 위헌으로 다투겠다는 게 국회 측의 입장이잖아요. 네. 이러려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CCTV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선관위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 문서 촉탁 결정이 있어야만 이제 이걸 넘겨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뭐 이제 자료 그리고 또 검찰과 경찰 등이 그동안 수사 자료로서 확보한 이런 자료들을 이제 넘겨달라, 이 헌법재판소로 넘겨달라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인데요. 이 송부 여부 채택을 보류해달라고 이제 의견서를 낸 겁니다. 이 논리로 이제 제시를 한 것이 지금 아직까지 이제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지금 기록을 넘겨받는 것들이 지금 적절하지 않다. 이제 이런 논리를 지금 펴면서 이런 의견서를 지금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이제 새로 임명된 또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또 기피 신청까지도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은 재판관의 기피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며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인데요. 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헌재에 일부 답변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듣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이곳 헌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명단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에 일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재판에선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소송 위임장도 제출해 대리인단도 보강했습니다. 1차 변론 준비 기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재판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공보를 맡은 윤곽근 변호사는 오늘 탄핵 심판 재판에 불참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핵 심판에는 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 전망인지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 이번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등 총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여기에 더해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조 명단에 포함됐던 내용을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달라는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또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될지에 대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 등 각 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자료들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탄핵 심판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한 만큼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얘기 드린 것처럼 헌재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은 오늘 재판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 전망인지 신현정 기자도 정리를 해줬지만 변호사님께서는 전망하실 때 어떤 내용들이 핵심으로 좀 대두될 거라 보십니까? 예, 결국 오늘 변론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 증거 조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국회 측에서는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이제 4가지 정도로 다시 정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제척 기피를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상 이번 제척 기피에 대한 이 규정이 24조에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48조 같은 경우가 이 제척 기피에 대한 신청이 있는 때는 이 재판이 있을 때까지 이 관련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 재판부가 정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 뭐 다른 그 재판소 외의 뭐 직무상이라든지 직업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건에 관여한 행위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피 신청이 이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오늘 신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 헌법재판소법의 이 기록 송부와 관련해서는 이 32조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32조 내용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형사 사건 관련해서 뭐 이 수사라든지 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송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이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지난달 31일 오전에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의 기록 제출 요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심리, 선고 이런 거 다 문제가 없어진 겁니까? 예, 일단 앞서 6인 체제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23조가 문제가 됩니다. 23조 1항을 보면 이 심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으로 심리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고 이제 2항 같은 경우가 이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7인에 대해서도 가처분 상태가 지금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인 아닌 6인의 경우에도 심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 심리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쟁점이 추후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이제 2항에 이 6인에 대한 찬성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9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2인 6인을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한다면 이 헌법 정신상 그 6인의 경우에 6인이 바로 찬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 결국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는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제 임명이 돼서 8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쟁점 자체는 이제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탄핵 심판이 확실히 좀 속도를 내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8인 체제가 완성이 되면서 우선 이런 어떤 선고의 정족수와 관련된 논란은 좀 어느 정도 사라진 셈이어서요. 게다가 또 이제 재판부는 지금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부터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약속했고요. 무엇보다 당연히 대통령 탄핵 사건이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주심이자 수명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탄핵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사건 진행을 예고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론 준비 기일 또 지난주에서 일주일 간격을 두고 바로 또 날짜를 잡은 것만 보더라도 빨리 이제 준비 기일을 꺼내서 쟁점을 정리를 한 다음 곧바로 본격적인 변론 기일에 들어가는 이러한 지금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될 재판에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소송 위임장도 제출해서 대리인단도 보강했고 또 1차 변론 준비 기일부터 활동 시작한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지난 재판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공보를 맡은 윤갑금 변호사가 오늘 탄핵 심판 재판에 불참한다고 밝혔다고 조금 전 기자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12시쯤 조금 전에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로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심판 재판에 윤갑근 변호사가 불참하는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기일에 이 탄핵 심판 기일에 대리인 전체가 출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부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리인 중에 일부가 출석을 해서 기일 자체는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일부 변호사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기일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조금 달리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만약에 그 기일에 대리인 전체가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피 신청 같은 경우가 이 기피 신청을 했을 때 본안에 관해서 이제 진술을 하는 그 경우에는 기피 신청에 관한 효력에 대한 또 쟁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론 준비 기일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지금 현재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저에 도착해서 지금 관저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치되고 있는 그 건물 외부에서 이 관저 건물 외부에서 어떠한 이 대치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관저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뭐 추가적인 이런 부분의 법리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대리인들이 출석을 하고 윤곽근 변호사는 여기로 간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대리인단이 전체가 출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변호사만 출석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관저로 윤곽근 변호사가 들어간 거는 오늘 2차 재판에서 아예 손을 뗀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고 재판에 대해서 관저 내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윤곽근 변호사가 탄핵 심판 재판에 불참한다 밝혔고 실제로 아직 재판까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윤곽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선은 이 부분에 좀 더 대응하는 데 힘을 쏟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공수처의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급한 불을 먼저 막고 그러고 또 이제 오늘 지금 현장에서 저희 헌법재판소의 취재진에 의하면 이 저번 주에 이제 그 1차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을 했었던 윤곽근 변호사 말고 다른 이제 변호인 들의 경우에는 출석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일부 이제 발언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고가 들어온 상황이어서요. 아마 심판은 심판대로 진행을 하되 이제 아무래도 윤곽근 변호사가 현장 아무래도 공보 역할을 해왔고 지금 저번 변론 준비 기일 때도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변호인도 사실 윤곽근 변호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뭐 신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결정되는 이런 부분에는 우선 이제 윤 변호사가 이제 대응을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또 저번 주 1차 변론 준비 기일 때 함께 출석을 했었던 뭐 배보윤 변호사라든지 이런 다른 변호인단들이 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가는 전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도 계속 거부를 했었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변호사님, 이 부분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일단 2016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정문을 보면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일단 있고 그리고 뭐 그 특정 행위들이 어떤 뭐 헌법이라든지 법률을 위배했는지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면에 이제 붙이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중대성이라든지 헌법 소유 정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이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 소유 정신이 있다라고 이게 단정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파면의 결정을 하는데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논리 중에 하나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그 기존과 같은 논리를 이제 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헌법이라든지 법률 위반에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파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사실관계 중에 하나는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의 사유가 될 수가 없겠지만 만약이라도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대성의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속보들 다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수방사 저지를 뚫고 현재 경호처와 마지막 대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집행 방해 사례를 체증해서 추후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오전부터 내내 대치 상태가 이어졌고 공수처는 아직 건물에 진입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수방사 저지를 뚫고 경호처와 마지막 대치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체포가 된다면 이제 공수처의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공수처가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물어볼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 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술을 이제 받기 위한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관련 사령관이라든지 전 장관 이런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소 공소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방향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각각 굉장히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어떤 뭐 이야기를 했는지 몇 시 몇 분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각각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기 위해서 결국엔 100쪽이 넘는 정도의 질문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부분 진술을 이제 받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예. 결국에는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묵비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재 만약이라도 체포가 진행이 되고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불법적인 수사다, 불법적인 체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포 이후에도 결국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진술 조사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의 화면인데요. 예, 예, 관련해서 이제 수사 관련해서 여러 인물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전에 진행됐던 대치되고 있는 모습 등을 저희가 혼합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실시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 질문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얘기를 들어봤고 그러면 혹시 진규 기자님은 어떤 질문들이 오갈 거다 혹시 들은 부분 좀 있을까요? 사실 그 질문지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과 같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이첩받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이 뭐 이런 기소 사유를 뭐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공소장 일부가 또 알려지기도 했죠,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이 그날에 이제 그런 어떤 내란의 그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시를 했던 내용 그리고 그런 어떤 지시를 했던 시각과 내용과 이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지금 실행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질문 내용의 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이첩받는 과정에서 확보했던 그런 어떤 증거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들도 이러한 질문의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공수처도 조사를 했고요. 또 탐문 조사를 했고 또 일부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또 공수처가 따로 탐문 조사를 벌이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예. 공수처가 자체 조사를 한 부분까지 합쳐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진술을 최대한 끌어내는 사실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사람들 일부 인물들의 진술과 윤 대통령 측의 지금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러한 지시들이 이러한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혐의 입증에 주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수사권이 없는 불법한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높다. 생각이 되고 예. 아니면은 그 100쪽 가량의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가능성도 뭐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전체 질문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됐을 때 공수처에서 그러면 그 100쪽 분량의 질문을 다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에서 이제 중단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 경내로 진입을 했고 이제 거의 5시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치가 오늘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우선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의 결정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만약에 집행이 계속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심야까지 이 부분을 이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이미 대치 상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부분을 집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력을 지금 동원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오늘 가능하면 집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라도 시간이 굉장히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 대치 상황을 이어가서 집행을 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오늘의 집행이 안 된다면 다음에 공수처가 취할 스텝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오늘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이 남습니다. 그리고 예. 월요일은 이 영장 집행할 수 있는 만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말을 노려서 다시 한번 일단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 더 많은 이제 집회 인파가 앞에 모일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공수처가 오늘과 같은 상황보다도 더 이제 험난한 진입 상황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예. 과연 이거를 어떻게 좀 뚫고 관저 안으로 진입을 해서 이런 어떤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조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제 6일은 체포 시한이 이 영장 집행 시한이 마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6일의 집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측도 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만약에 이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이 지금 다가오는 주말이 좀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수처는 사실 당연히 오늘 안에 집행을 해내려고 할 텐데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심야에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네, 체포영장 집행은 심야에도 가능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런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또 이제 수색에 관련돼서도 이제 심야 시간이나 이런 어떤 뭐 날을 넘어가는 이런 시간대까지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동 공수처장이 영장 발부 직후에 밝혔던 입장이 있죠. 뭐 예의를 지키면서 하겠다. 이런 뭐 입장도 밝힌 만큼 과연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심야 시간대까지 영장 집행을 시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탄핵 심판에서 만약이라도 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대성과 관련한 판단이라든지 파면을 할 것인지 판단에 대해서 그 과거 사례와 같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있는 게 뭐 만약이라도 이제 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 발부도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때는 그럼 법원에서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은 체증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 측에서 체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증거를 쌓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공무집행 방해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현행범 체포를 통해서 이 현장에서 한 명 한 명을 이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치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체증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바로 이제 현행범 체포라든지 아니면 다음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오늘 체포한 체증과 관련해서 체포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바로 이제 경호처의 이 인원들을 체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치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집행이 될 경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체포가 된다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도 진기훈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윤 대통령에게 우선은 일단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또 사본을 교부하는 절차를 거쳐서 공수처 이제 과천청사로 윤 대통령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 이동 과정이 사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예우와 경호 문제에 있어서 좀 경호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렇게 이제 옮겨지게 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건물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에서 일단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영상 녹화가 가능한 곳인데 다만 여기서 영상 녹화를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도 거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48시간의 시간이 공수처에는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청사에서 가까운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일단 구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48시간 내에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윤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석방할지를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예, 예, 이 영상 알겠습니다. 녹화 조사실 말씀을 하셨는데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고 여기에 당사자 동의는 원래 필요한 겁니까?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해서 영상 녹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이 진술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상 녹화를 원하는지를 이제 물어보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당사자의 유불리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영상 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 이 영상 녹화를 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이 진술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진술을 받는 것이 그대로 법원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술 조서만이 법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인데 이 진술을 내가 뭐 20마디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20마디가 다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제 기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서 기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내 진위와 다르게 기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조서의 내용 때문에 이제 다투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제 조금 제외하는 그런 방법으로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영상 녹화를 하고 이 묵비권을 만약에 행사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재판부라든지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아무래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상 녹화를 좀 거부할 가능성이 클까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불리를 따져볼 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 녹화를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녹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는 만약이라도 이 부분이 재판부가 봤을 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녹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진술이 뭐 오기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상 녹화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또 이게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함이라고 기재를 할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뭐 점점점을 기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영상 녹화가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워서 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예, 이 영상 녹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들에게 사실 국민들의 알 권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예. 영상 녹화의 내용도 결국 사건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언론의 보도가 그대로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글로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는 뭐 알려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영상 녹화 자체가 이제 보도되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아마 제 예상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위법성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공수처의 입장에서도 영상 녹화를 한다는 것이 공수처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존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법상으로도 이 부분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일반 피의자 조사와 다른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통상의 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해자를 옮기는 과정부터 이런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 이런 부분부터가 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경호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마찰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장시간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도 일단 일반 피해자로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런 어떤 조사실로 가는 그리고 이제 이러는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도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피해자에게 요구하게 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다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상황 때문에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절차인 것이지 네. 사실상 뭐 이런 어떤 물론 이제 뭐 영상 녹화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피의자의 그런 어떤 변호인단과의 협의를 거쳐서 뭐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 외에 그런 어떤 조사 시점이라든지 출석 요구라든지 여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강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은 지금 굉장히 최소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오동훈 공수처장이 원칙은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변호사께서는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체포 과정에서 예우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이제 들리기 때문에 이 체포 과정에서 뭐 심야에 이 체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이제 예의를 갖추겠다라는 취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수사 준칙상의 이 체포 같은 경우에는 뭐 12시간 이상의
뭐 진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예우를 갖추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지금 이게 불법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수사 준칙에 이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제 뭐 체포영장을 통한 체포는 그 부분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다시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로 수사 준칙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게 예의를 지키겠다, 좀 이 부분을 준수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그 얘기가 되고 있는 예우라는 부분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협조성에 따라서 조금은 지금 얘기된 것보다 더 엄격하게 조율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 부분 엄격하게 조율될 수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예. 만약에라도 오늘 집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통지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도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예우라고 의미를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예. 만약에 체포영장이 아니라 뭐 자진 출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48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일단은 최대한 이 상황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금 신중히 검토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조금 뭐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출석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관련 뭐 사령관이라든지 장관 같은 경우에 출석하고 긴급 체포된 다음에 바로 이제 구속이 됐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출석을 하면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긴급 체포든지 아니면 오늘 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든지 통해서 체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 상태에서 뭐 탄핵 심판이든 형사사건이든 진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 측과 여러 가지로 의견을 조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현재 예. 이 대통령 경호처와도 이런 부분 이제 의견을 나눔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호처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조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변호사께서 체포영장 집행은 심야에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심야 조사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수사 준칙을 보면 이 심야 조사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의 동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영장에 의한 경우에는 이 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체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뭐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사 준칙의 적용에 굉장히 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를 그대로 적용을 할지 아니면은 예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적용을 하지 않고 그 수사 준칙상의 그 기준대로만 할 것인지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오늘 2차 변론 준비 기일에 관한 속보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 오늘 헌재 심판에 대리인 6명이 출석을 한다. 배보윤, 배진환 변호사가 참석을 하고요. 윤갑근 변호사는 불출석한다.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헌재 심판 대리인 출석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오늘 심판 과정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변론 기일이 아니라 변론 출석 기일이 그 변론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예. 그 큰 틀에서 변론을 이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쟁점을 정리하고 각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뭐 증명을 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각각 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쪽에서 주장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그 답변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오늘 답변서에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됐을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대리인 측에서 이 관련 여러 가지 이런 법률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하느라 답변서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을지는 저희가 조금 후에 2시에 이제 재판소 진행을 경과를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대리인단을 보강을 했습니다.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변호사를 추가 선임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이 대리인단이 기존에는 3명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명의 대리인단이 추가가 되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각각의 면면에 따라서 어떤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헌법 심판,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경과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결국엔 재판이라는 것이 재판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이것 자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클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기존의 대리인
진행 중에도 이 헌법재판 관련해서 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현재 지금 추가로 이제 대리인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 대리인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의 기록도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전체적인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실무적인 이 정리를 하는 서면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각각의 면면을 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전 전해온 속보에 따르면 윤갑근 변호사는 불출석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관저 내부로 윤갑근 변호사는 조금 전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심판에 출석하지 않고 관저 내에 저희가 오늘 오전 대통령 관저 앞으로 윤갑근 변호사 진입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관저 내에 진입한 후에는 이렇다 할 입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오늘의 체포 상황에 대해서의 대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탄핵 심판까지도 염두에 둔 종합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하는 변호사들의 명단이 앞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중에 이제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는 사실 1차 변준 기일에도 출석을 한 적이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변호사가 필두로 해서 오늘의 이제 지난번 준비기일에 이어서 이제 탄핵 심판 준비기일을 이어갈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서 아무래도 사실은 지금 선택지로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이렇게 극한 대치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언제 출석을 할 테니 뭐 출석을 약속을 받고 이제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선으로 유도를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방법에서 어느 쪽이 더 이제 법리적으로 유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이제 시간학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윤 대통령에게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지도 진기훈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지난 1차 변론 준비 기일 때 사실은 이 수명 재판관 2명이서 이제 쟁점과 증인들이 누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신문을 할지 이런 전체적인 재판 절차를 정하는 사실 기일인데요. 하지만 지난 기일이 돼서야 이제 변호인단이 꾸려졌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 상황이라 윤 대통령 측에서 사실은 대부분 질문에 다음번에 의견서를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가름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쟁점 정리가 국회 측만 제대로 이루어졌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은 사실 지난번 사실 국회에서는 이 탄핵 소추 사유를 5가지를 제시를 했지만 재판부에서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4가지 탄핵 그 소추 사유에 대해서 각 의견들이 어떻게 제출이 되었고 그래서 윤 대통령 측과 최종적으로 조율한 이 향후 변론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일단 먼저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른 증인들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양측이 또 증인 신청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신문 시간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재판 절차가 오늘 좀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앞 모습 등을 보면은 지금 관저 앞에 이제 경찰과 기동대도 투입이 돼 있고 관저 앞에 도로 2개 차로를 경찰 버스로 통제 중입니다. 이런 이유가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면서 관저 앞에 지지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지지자들도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을 좀 막아선다면 물리적으로 막아선다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 경우에도 만약에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공무 집행 방해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굉장히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양측에서 일방은 이게 적법하다, 또 일방은 이게 불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행 자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일단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체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회자들의 인원도 조금 늘고 있는 모습이고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이제 영장 집행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앙을 하면서 대통령을 지키자 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일부 전달이 된 부분이 있고요. 진경 기자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대통령 체포라든지
탄핵 쪽을 찬성하는 입장의 지지자들, 찬성하는 입장의 집회자들은 이쪽에 비교적 많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렇다 할 직접적인 충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도 뭐 물론 오후 늦은 시간이 이어져서야 좀 이렇게 맞붙게 된 상황이 벌어졌었지만 사실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회가 시작이 될 때는 좀 거리를 두고 서로가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오늘은 지금 이 관저 앞을 그러니까 이 집회에 참여하는 이 참여자들의 좀 경향성을 보면 주로 이제 관저 앞 가까운 관저 앞 인근은 주로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집회가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탄핵을 빨리 이제 진행해야 된다라는 탄핵 찬성 집회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이제 그 두 양 진영의 집회자들이 이렇게 겹치는 상황이 있지는 않았었고 사실 어저께 그 집회자 중에서 2명이 입건됐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2명도 사실은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자들이 찬성 집회 쪽으로 난입을 하면서 이제 이 2명이 입건이 된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통제에 따라서 일단 각각의 목소리를 좀 독립된 공간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30여 명을 강제 해산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집시법 등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거였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집시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미신고 집회라든지 신고한 집회라고 하더라도 뭐 도로를 막는다든지 이런 그 특정 사유에 의해서는 해산 명령을 하고 그분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산을 이제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로를 침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 일부 이 집회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시 해산의 명령이 있었다. 그리고 해산의 실제적인 집행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지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집시법 위반과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예, 집시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집시법에 이 부분 관련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을 한다고 한다면 그분 이제 죄가 2개가 다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죄가 2개가 성립되면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서 또 별도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행위가 2가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개의 행위에 대해서 각각 이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또 집시법 위반 이렇게 성립이 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리 처벌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고 현재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것이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유무가 확실히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현장에서는 집회 시위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공수처 쪽에서는 5시간이 넘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치가 어느 정도까지 좀 이어질 거라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대치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뭐 지금 안에서 일단은 변호인을 만나고 있을 것으로 이제는 추정이 되는 윤 대통령의 의지와 또 이제 공수처의 의지에 따라서 이 대치 시간이 얼마나 좀 길어질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일과 시간이 넘어가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영장 집행을 실질적으로는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측이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 일과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까지 이 대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오늘은 근데 또 이제 금요일이고 주말을 앞둔 평일이기 때문에 더 재치 형국을 이어갈 수도 있을 걸로는 보입니다. 어제와는 또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에서는 뭐 예의 있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힌 바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치 형국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또 사실 또 안에서 변호인단이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을 이끌어내고 있는지가 사실 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뭐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대신에 내가 출석을 하겠다. 언제 어떻게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사실 확답을 하면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저 상황은 종료가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안에서의 물밑 조율 그리고 공수처가 오늘 만약에 이런 조율이 되지 않았을 때 얼만큼을 더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인가, 어떤 정도의 의지를 보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대치 전국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화면 좌측으로 계속해서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처럼 그렇게 뭔가 강제 해산 조치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만약에 제10법 위반이 있어서 해산의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뭐 길을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산의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해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을 하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 위반 부분을 이제 그 수정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공무집행 방해가 지지자들을 통해서 뭐 이뤄질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현재 이 집시법 위반에 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공무집행 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경찰 현장에서의 경찰이 어떻게 이 처리를 할 것인지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직접 서명한 A4 한 장 분량의 글을 남기기도 했잖아요. 이것도 지지자분들께 좀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당시에 이제 지지자분들에게 A4 용지를 이제 나눠준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나왔었고 그 내용도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 있다 보니까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만약이라도 이 부분이 이 체포영장에 관해서 이 체포영장을 저지해달라라는 이런 취지로 읽힌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탄핵 심판이라든지 형사 사건에서 이 부분 굉장히 조금 참고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은 주었다는 것 자체는 명확한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어떤 의도였는지 해석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사기관 측에서는 조금 의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예,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이 의도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그 저지를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결국에는 수사기관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 입장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네. 재판을 통해서 어느 쪽의 입장이 맞는지는 결국 친구 판단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단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A4 용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뭐 형사사건이든 탄핵심판이든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대해서 그 내용의 취지나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재판부에서 결국에는 최종 판단을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정말 가정이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지금 체포영장에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가정입니다. 예, 일단 이게 내란죄가 훨씬 더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 수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징역, 무기, 금고 이 세 가지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이라도 뭐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한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고 그 중한형이 이제 실제로 선고가 되고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성수 변호사의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는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진기훈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A4 한 장 분량의 글을 남겼잖아요. 이 부분이 지지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이 됐을 건데 이 부분은 우선 지지자들 측 입장에서 그러니까 탄핵이나 체포 등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무래도 굉장한 이 집회 인력의 급증에 기폭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발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어떤 관저 앞에 집회 상황들은 계속 있어 왔지만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늘어나게 된 거였거든요. 물론 어제가 이 체포영장의 집행의 가능성이 높은 날이다라고 점쳐져서도 그랬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사실 이 윤 대통령의 서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 이런 해석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의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는 이런 정면 대응보다는 장외 여론전을 좀 많이 택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런 부분들도 공수처에 뭐 출석해서 뭐 정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뭐 이제 뭐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이 지금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전달이 된 이 서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장외 여론전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보입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윤 대통령은 지금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뭐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러한 가능한 한 법적 조치들을 다 강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여서 이런 어떤 수사기관의 출석이나 또 재판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의 절차도 하나하나씩 좀 다퉈가면서 조금 시간을 버는 와중에 이런 장외 여론전에 나서서 이러한 뭐 투트랙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상황을 현장으로 화면에 보여드리면서 또 취재기자와 연결도 하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진기훈 기자가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다시 한번 오늘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오전 6시 14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이때 공수처 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차량 5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이 오전 7시 10분이 좀 넘은 시간에 관저 인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추가 이제 공수처 차량들이 도착을 속속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7시 53분쯤에 공수처 직원들이 이제 관저 정문으로 이제 진입을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 네. 이때부터 이제 경호처와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오전 8시 4분에 이제 8시가 좀 넘은 8시 4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공지를 한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1, 2차 저지선까지는 뚫고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투입된 인원이 공수처가 30명, 그리고 경찰이 50명 정도에서 총 80명 정도의 인원이 일단 관저 안에 투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아직까지 경호처와는 좀 대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관저 건물 안으로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그 관저 밖에 집회 인원들 사이에서의 또 집회 인원과 경찰 사이에서의 이런 어떤 물리적 충돌이나 또 이런 과정에서 뭐 집시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입건 사례들은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예. 지금 이 경호처와의 이 공조본과 수사 인력들과의 이런 어떤 충돌 과정에서는 일부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고요. 또 그래서 아직까지 입건이나 뭐 체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체증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면서 아직까지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공수처가 어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체포영장 집행 일시를 오늘 아침으로 정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혼란을 좀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사실 이런 이른 아침을 택한 것도 그렇고요. 사실 어제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시위가 격화하기 시작하면서 관저 앞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여들었고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예. 애당초 집회 신고 인원이 3,000명 정도, 그러니까 그 탄핵 반대 집회 인원들이죠. 예. 3,000명 정도가 신고가 됐었는데 오후 5시 기준으로 경찰의 비공식 집회 인원이 10,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좀 피하고자 이른 아침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이제 주말에 이제 이걸 집행을 하게 되면 물론 교통 통제 등에 있어서는 좀 수월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경호 면에 있어서도 공수처 청사 건물이 비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월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대규모 인파가 몰려서의 마찰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마감 시한이 6일이잖아요. 네. 굉장히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가 굉장히 큰 타격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또 아는 계산으로 보여서 이제 6일 전에 마지막 평일인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을 골라서 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집회 시위 인원은 늘고 있고 또 교통 혼잡도 조금씩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는 5시간이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워낙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또 공수처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되고 교통 혼잡 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은 지금 집행이 제대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주말인 내일과 모레를 이용해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체포 집행 실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만약 오늘의 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면 예. 주말에는 더욱더 강력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체포 영장 집행 마감 시한인 6일에 집행을 하는 위험 부담을 안는 것보다는 주말 내에 최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예. 다만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그만큼 또 격화될 것이 이제 이 집회 인원들의 반발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경찰 측과 뭐 아무래도 좀 같이 공조본을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경찰 측과 더 이제 물밑 조율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말씀하신 이 강력한 영장 집행 수단 이후에 이뤄질 수단에는 조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아까 이제 질문 중에서 일반 피의자와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이냐라는 이제 예.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체포영장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예. 좀 이제 강제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여지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물론 이제 경호처는 경호법을 지금 필두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막아서고 있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수처가 아직까지는 협상의 대상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경호처에 대해서 이런 그 수사 인력들의 진입을 막아서는 행위 자체가 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잖아요. 예, 예.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말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뚫고 들어가서 관저에 진입을 하는 그런 방안을 뭐 최악의 경우에는 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오동훈 처장이 또다시 그 말을 하면서 단서를 건 예의를 지키겠다라는 이 말에 또 어느 정도 좀 저촉을 받게 될지 이런 상황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통상적인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인 체포영장 집행은 일단 발부가 되고 나면 즉각 집행을 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 예.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체포영장이 이제 집행이 되는 과정은 아무래도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직접 제시를 하고 사본을 교부한 다음에 이제 수사 차량에 실어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또 고지를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권이라든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그 절차죠.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다음 수갑을 채우게 됩니다. 사실 수갑을 채우게 되는데 이 과정도 지금 오늘 이 윤 대통령의 옮겨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또 예우와 경호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아무튼 통상의 사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수사 차량에 옮겨져서 이제 수사기관의 조사실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48시간 이제 시간이 수사기관에게는 부여가 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끝나면 인근 구치소로 구금을 시킨 다음 수사기관에서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석방할지를 결정되게 되는 이러한 수순을 밟게 됩니다.